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설악산의 웅장한 산세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늘 그랬듯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산림감시원 강지훈은 누구보다 먼저 산의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하루는 해가 대청봉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며칠 전 내린 비로 촉촉해진 흙냄새와 짙은 풀 내음이 코끝을 간질렸다. 지훈에게 이 냄새는 도시의 어떤 향수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다. 10년 넘게 설악의 품에 안겨 살아온 그에게 이 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때로는 엄격한 스승이자 말없는 친구이기도 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산악 지도와 각종 보고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의 순찰구역과 주요 점검 사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외설악지구, 특히 등산객들의 발길이 잦은 비선대와 금강굴 주변의 안전시설물 점검이 오늘의 주된 임무였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던 터라 혹시 모를 낙석이나 쓰러진 나무가 있을지도 몰랐다. 무정리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동료 감시원들의 일상적인 보고가 들려왔다. 지훈 역시 자신의 위치와 특이사항 없음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책상 한쪽에 놓인 빛바랜 사진으로 향했다. 자신보다 4살 위인 형, 강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늠름한 군복 차림의 형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앳돼 보였다. 태우 형은 지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형은 그를 데리고 산으로 들러 쏘다녔다. 형은 교실보다 숲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인 형은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생존 기술을 자랑했고, 지훈 역시 그런 형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산림감시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문득 몇 달 전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형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깊은 밤,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이었다. 평소 과묵한 형이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많았다. 지훈아, 이 산 말이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진지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설악산이라면 형이나 나나 손바닥 보듯 훤하잖아. 지훈의 반문에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구석,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게 있다는 거다. 형은 마치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응시했다. 가끔 임무 중에 그런 걸 느껴. 지도에도 없는 곳, 기록에도 없는 현상들. 마치 다른 세상의 일부가 현실에 스며든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때 지훈은 형이 힘든 군 생활 때문에 잠시 감상에 젖은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특수부대에서 겪는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공상일지도 모른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형의 눈빛은 단순한 감상이나 공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한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지훈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형은 그저 술잔만 비울 뿐이었다. 그날 이후 형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그러다 지난주 짧은 휴가를 얻어
설악산에 혼자 등반을 가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형의 실력을 익히 아는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돌아오길 바랐다. 형은 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곤 했으니까 예정된 하산일은 그제였다. 하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 하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다. 형의 산행 스타일을 보면 가끔 예정보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형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료들에게는 형의 개인적인 산행에 대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은 형이 곧 웃으며 나타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지훈은 순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무정이,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늘 지니고 다니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 오늘은 정규 순찰 경로를 조금 벗어나 형이 갔을 법한 외진 코스를 먼저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은 일반 등산객들이 잘 찾지 않는 설악의 깊고 거친 속사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다. 과거 형과 함께 올랐던 기억 속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태우 형,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설악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거대한 침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형이 남겼던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들이 마치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보이지 않는 구석,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 말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직접 들어가 형을 찾아야만 했다. 고요했던 그의 일상에, 그리고 설악의 깊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임에는 이미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을 순찰길이었지만 오늘은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에 발걸음이 청은망은이었다. 그는 일단 동료들에게는 형의 산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형이 어제 하산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순찰하면서 혹시 보이면 알려주려고요. 가볍게 둘러댔지만 그의 굳은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정규 순찰로인 비선대 방향으로 향하는 대신 형 강태우가 평소 즐겨 찾던 좀 더 깊고 외진 계곡길로 접어들었다. 일반 등산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그래서인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한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다. 형은 이런 길을 진짜 산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불렀다. 지훈 역시 형을 따라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올 때마다 길을 잃을까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형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거침없이 길을 헤쳐나갔고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며 방향을 잡았다.
설악산은 그에게 익숙한 놀이터이자 일터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지우는 허리에 찬 무정이를 만지작거리며 형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역시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형이 산에 들어갈 때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사방이 뿌옇게 변해갔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날씨는 산악사고의 주범이었다. 지우는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형이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야 했다. 부러진 나뭇가지, 희미한 발자국, 혹은 형이 표식으로 남겨두었을 법한 돌멩이 무더기 같은 것들. 하지만 짙은 안개와 축축한 낙엽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다. 어릴 적 형은 그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숲에서는 아주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 새소리, 심지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까지도. 지후는 형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안개는 그의 시야뿐 아니라 청각과 후각마저 무디게 만드는 듯했다. 점심때가 다 되도록 그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면서도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훑었다. 문득 형이 몇 달 전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보이지 않는 구석,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 보이지 않는 구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비유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설악산 어딘가에 그런 미지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을까? 형은 특수부대원답게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안개는 조금 옅어졌지만 대신 하늘이 잔뜩 흐려지며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기세였다. 더 이상 혼자서 수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지후는 결국 관리사무소의 정식으로 형의 실종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정이를 꺼내 소장에게 연락했다. 소장님, 강지훈입니다. 제 형 강태우가 어제 하산 예정이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산행을 왔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무정이 너머로 소장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강태우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가끔 지훈을 보러 사무실에 들르기도 했고 그의 뛰어난 산악기술은 익히 알려진 터였다. 그런 그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강 선생 형님이 알겠네. 일단 정확한 입산 경로와 산행 계획을 아는 대로 보고해주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수색대를 꾸리기는 어렵겠지만 내일 아침 일찍부터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해야겠네. 소장의 지시에 따라 지훈은 자신이 아는 형의 예상 경로와 평소 산행 스타일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소로 복귀했다. 사무소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위로했지만 지훈은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바람 소리만이 새우산하게 들려왔다. 그는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갖 상념에 잠겼다. 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길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부상이라도 당한 것일까? 최악의 경우 형이 말했던 그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직면한 것은 아닐까?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펼쳐진 설악산, 정밀 지도 위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형이 갔을 법한 모든 경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일반적인 등산로 외에도 과거 형과 함께 답사했던 비밀스러운 장소들, 형만이 알 것 같은 샛길들까지. 하지만 지도는 너무나 평면적이었고 형의 복잡한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대도 없는 곳, 기록에도 없는 현상들. 형의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형이 정말로 그런 곳을 찾아 나섰다면 일반적인 수색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무력감과 싸워야 했다. 그는 설악산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형은 그에게 단순한 형제 그 이상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형은 언제나 그의 버팀목이자 등대 같은 존재였다. 그런 형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지훈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어났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안개 자욱한 숲을 헤매고 있었다.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목소리는 더 멀어져 갔다. 날이 밝자마자 관리사무소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장을 중심으로 수색팀이 꾸려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갔다. 지훈 역시 수색팀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는 누구보다 형의 산행 습관을 잘 알았고 설악산 지리에도 밝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규 수색팀의 방식으로는 형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형이 말했던 그 다른 세상의 일부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곳은 평범한 인간의 논리와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일 터였다. 수색 첫날, 안개는 여전히 설악산을 뒤덮고 있었다. 수색견까지 동원되었지만 녀석들은 냄새를 맡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형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팀은 지쳐갔고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짧은 문자 메시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몇 개만이 적혀 있었다. 마치 암호문 같기도 했고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 좌표처럼 보이기도 했다. N38XX E128XX It Serpens a Silentium. 숫자들은 명백히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제 뒤의 물음표와 마지막 두 단어 Serpens와 Silentium은 도무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었다. 뱀 침묵형이 보낸 것이 확실할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하지만 이 절묘한 타이밍에 형의 실종과 관련된 듯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지훈은 즉시 부재중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라는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번호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이것이 형이 보낸 구조 신호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은 어딘가에서 절박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메시지를 수색대장인 소장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좌표와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소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비과학적인 단서에 귀를 기울여 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장난으로 치부해버릴지도 몰랐다. 지훈은 일단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다. 만약 이것이 형을 찾을 유일한 단서라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직접 풀어야 했다. 공식 수색은 계속되었다. 수색대는 몇 개의 조로 나뉘어 형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과 예상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설악산은 너무나 광대했고 험준한 산세와 변덕스러운 날씨는 수색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어제부터 끼기 시작한 안개는 여전히 거칠 줄 몰랐고 간간히 빗방울까지 흩뿌리며 수색대원들의 청화 사기를 동시에 떨어뜨렸다. 지훈 역시 수색에 참여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은 그 의문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의 숫자들을 입력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해 보았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깊고 외진 곳 중 하나였다. 대청봉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일반 등산객은 물론이고 웬만한 산악 전문가들조차 접근을 꺼리는 미지의 영역. 그곳은 공식 등산로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과거 몇 차례 실족 사고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골 혹은 뱀골이라 불리며 금기시되는 곳이기도 했다. Serpens, 뱀이라. 메시지의 단어와 그 지역의 별칭이 우연의 일치처럼 겹쳐졌다. 그리고 실렌티움, 침묵. 그것은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절대 고요의 공간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침묵 속에 묻어두라는 경고일까? 지훈은 형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곱씹었다. 지도에도 없는 곳, 기록에도 없는 현상들. 어쩌면 형은 바로 이 좌표가 가리키는 곳, 설악산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을 탐험하려다 변을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은 평범한 조난과는 다른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고 수색 첫날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지친 대원들은 임시 베이스 캠프로 철수했고 내일 다시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훈은 탈진한 듯 숙소 침대에 쓰러졌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형이 살아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를 구할 방법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묘한 사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가방에서 군용으로 지급되는 특수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형이 예전에 선물했던 다목적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형이 남긴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만의 수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등산 장비 외에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물품들이 필요했다. 그는 관리사무소 창고에서 가장 튼튼한 로프와 카라비너 몇 개, 휴대용 랜턴보다 훨씬 강력한 탐조등,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소형 도끼와 신호탄을 몰래 챙겼다. 평소라면 규정 위반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공식적인 수색팀은 내일 아침에도 어제와 비슷한 구역을 다시 훑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그곳에 없을 터였다. 형은 지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설악의 깊은 심장부에서 어쩌면 인간이 아닌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이 남긴 암호를 해독한 자신뿐이었다. 새벽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지훈은 조용히 숙소를 나섰다. 그의 등에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배낭이 얹혀 있었고 손에는 낡은 나침반과 형의 메시지가 적힌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다. 하늘에는 희미하게 별들이 떠 있었지만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짙은 어둠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형이 가리킨 미지의 좌표를 향해 설악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접어들자 익숙했던 설악의 풍경이 순식간에 낯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발밑에서는 마른 나무잎과 장아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형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형이 살아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거대한 설악은 또다시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불길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했다. 강지훈의 여정은 험난함 그 자체였다. 해가 뜨기 전에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발밑은 축축한 낙엽과 이끼 낀 바위로 뒤덮여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무성한 나뭇가지들은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뺨을 후려치기 일쑤였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미로 속을 헤쳐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십 년간 설악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단련된 감각과 체력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길을 잃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형을 찾아야 한다는, 어쩌면 형만이 이 기이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그가 향하고 있는 귀신골, 혹은 뱀골이라 불리는 지역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험준한 지형 중 하나였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음산함처럼 이곳은 예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곳이었다. 지훈 역시 어릴 적 동네 어른들에게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나 뱀의 형상을 한 괴이한 바위를 보고 혼쭐이 났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들을 심심찮게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그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소문들이 단순한 미신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기온의 변화뿐만이 아니었다. 평소라면 지저귀는 새소리나 작은 동물들이 풀숲을 헤치는 소리로 부산스러웠을 숲이 이곳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지훈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형이 남긴 좌표와 나침반에 의지해 방향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길이 정말로 형에게로 이어지는 길인지 아니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함정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는 작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쓰러진 고목나무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고목나무의 거친 표면에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도구로 급하게 새긴 듯한 기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몇 개의 직선과 곡선이 기하학적으로 얽혀있는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문양이었다. 형이 남긴 메시지에 서펜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뱀. 그 문양은 어딘가 모르게 꿈틀거리는 뱀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형이 남긴 표식일까? 아니면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미지의 상징일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 문양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새겨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파인홈. 안쪽의 나무 속살이 아직 하얗게 남아있었다. 형이 남긴 것이 맞다면 형은 분명히 이 길을 지나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단순한 길 안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문양을 발견한 이후 그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작은 천 조각이었다. 짙은 국방색, 군용 전투복에 사용되는 특수 재질의 천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형의 것이었다. 천 조각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걸려 찢어진 듯했다. 형이 이곳을 지나가다 급하게 몸을 피하거나 혹은 어떤 저항을 하다가 생긴 흔적일까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훈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추측보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형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려줄 단서.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가파른 경사면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바위를 타 넘어야 하는 구간도 나타났다. 일반적인 등산객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코스였다. 형은 왜 이런 위험한 곳으로 들어온 것일까? 단순한 탐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것일까? 문득 형이 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해외 파병 임무 중
현지 원주민들만이 아는 성스러운 금지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겪었던 기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곳에서는 나침반이 멋대로 돌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으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숲이 길을 막고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형은 그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훈련이나 생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쩌면 지금 형이 처한 상황도 그런 종류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훈의 뇌리를 스쳤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숲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빽빽한 나무잎들이 햇빛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피곤했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형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그의 발밑에서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저 멀리서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진인가 아니면 산사태의 전조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주변을 경계했다. 소리는 한 번 더 짧게 울렸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남긴 불길한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GPS 단말기의 화면에는 목적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주변의 풍경은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다. 나무들은 하나같이 뒤틀리고 휘어진 채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 있었고 바위에는 푸른빛인지 검은빛인지 모를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마치 거대한 파충류의 서식지에라도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숲이 갑자기 끝나면서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공간이 나타난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숟가락으로 산의 일부를 파낸 듯한 모습이었다. 그 공간의 한가운데에는 땅속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원형이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주변에는 어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오직 검은 흙과 자갈만이 깔려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이것이 형이 남긴 좌표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인가? 저 검은 구멍 속에 형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형을 삼켜버린 미지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실렌티움, 침묵. 그 단어가 섬뜩하게 떠올랐다. 그 구멍은 마치 모든 소리와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절대적인 침묵과 어둠을 내뿜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금지된 땅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뱀의 아가리 앞에 선 작은 사냥감처럼 그 검은 구멍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동시에 형이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구멍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구멍은 더욱 기이했다. 마치 인공적으로 정교하게 잘라낸 듯.
그 가장자리는 매끄럽고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싱크홀이나 동굴 입구와는 확연히 달랐다. 주변에는 파낸 흙더미나 암석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땅 자체가 그 부분만 도려내져 사라진 것 같았다. 지훈은 허리를 숙여 구멍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그의 시야는 몇 미터 들어가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막혔다. 태양빛조차 그 안에서는 힘을 잃는 듯했다. 그는 배낭에서 강력한 탐조등을 꺼내 구멍 안으로 비춰보았다.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둠 속으로 쏘아졌지만 빗줄기는 얼마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검은 벨벳 천에 흡수되듯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아무리 각도를 바꿔 비춰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빛이 닿지 않는 심연, 혹은 빛 자체를 빨아들이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그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구멍 안으로 던져보았다. 하지만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커녕 그 어떤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멩이 역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삼켜져 버린 것이다. 시렌티움, 침묵. 형이 남긴 메시지의 마지막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구멍은 그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릴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기괴한 구멍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당장 돌아가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믿어줄까? 증거도 없이 귀신골 한가운데에 정체 모를 검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실종된 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몰랐다. 설령 믿어준다 해도 제대로 된 구조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이곳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였다. 만약 형이 저 안에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형은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선택지였다.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만약 형이 저 안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자신만이 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지훈은 구멍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폈다. 형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구멍 가장자리 바로 옆 검은 흙 위에 찍힌 희미한 자국이 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군화 발자국이었다. 일반 등산화와는 다른 형이 신는 특수 전투화의 문양과 일치했다. 발자국은 구멍을 향해 나 있었고 그 끝은 구멍의 가장자리에서 끊겨 있었다. 마치 형이 구멍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거나 혹은 그 직전에 무언가에 의해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발자국 바로 옆에는 형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다목적 나이프의 가죽 칼집 일부가 떨어져 있었다. 칼집은 무언가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간 듯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형이 저항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떨어뜨린 것일까? 확실한 것은 형이 이 구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절망보다 형을 구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크게 타올랐다. 하지만 형은 그에게 늘 신중하라고 가르쳤다.
미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먼저 관찰하고 분석하라고. 그는 배낭에서 튼튼한 등반용 로프를 꺼냈다. 그리고 로프의 한쪽 끝에 예비용 랜턴을 단단히 묶었다. 랜턴을 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로프를 구멍 안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10m, 20m, 30m. 로프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갔지만 랜턴의 불빛은 이미 초입에서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저 로프가 스르륵 풀려나가는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질 뿐이었다. 50m짜리 로프가 거의 다 풀려나갈 무렵 그는 로프를 살짝 당겨보았다. 팽팽한 긴장감, 무언가에 걸린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마치 허공에 로프를 들이운 것처럼 그는 천천히 로프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로프를 끌어올리는 손맛이 이상했다. 처음 내려보낼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마침내 로프의 끝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로프 끝에 묶어두었던 랜턴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매듭은 그대로였지만 랜턴만 사라진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로프는 그대로 둔 채 랜턴만 정교하게 떼어간 것처럼, 혹은 랜턴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분해되어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구멍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무언가 불가해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임이 틀림없었다. 지우는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구멍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그림자가 더욱 길어지고 짙어졌다. 금지된 땅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더 빠르게 흐르는 듯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는 구멍에서 조금 떨어진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비상식량을 꺼냈다. 하지만 음식을 씹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줄곧 검은 구멍을 향해 있었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형의 목소리라도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어둠이 짙게 깔리자 주변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였지만 이곳은 마치 초겨울처럼 냉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기이한 침묵은 밤이 되자 더욱 깊어져 자신의 숨소리조차 방해가 될 정도였다. 지훈은 침낭을 꺼내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는 형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태우 형, 강태우 거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침묵만이 그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추위와 극도의 긴장감에 지쳐 잠시 졸았던 것 같기도 했다. 문득 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검은 구멍에서 아주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너무나 희미해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이전에는 없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졌다. 땅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규칙적인 박동과도 같은 진동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포심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호기심과 형을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탐조등을 다시 챙겨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구멍을 향해 다가갔다. 푸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진동 역시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구멍 안, 몇 미터 아래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빗줄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마치 밤하늘의 성운을 축소해 놓은 듯, 혹은 심해 발광 생물들이 군무를 추는 듯한 황홀하면서도 섬뜩한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 빗줄기들 사이로 희미하게 인간의 형상 같은 것이 보였다. 너무 멀고 어두워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형, 지훈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과도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꿈틀거리던 빗줄기 하나가 마치 그의 목소리의 반응이라도 하듯 빠르게 그의 쪽으로 뻗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강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날렸다. 푸른 빗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그가 서 있던 지점까지 순식간에 뻗어 나왔다가 허공을 한번 휘젓고는 다시 구멍 속 어둠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그의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격렬하게 뛰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금 전의 광경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하고 의도적으로 보였다. 형, 강태우 형, 거기 있어. 대답해봐. 다급해진 지훈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다시 한번 구멍 가장자리로 다가가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푸른 빛들과 그 사이로 어른거리던 희미한 인간의 형상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제발 형이기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포기하려던 순간 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익숙한 음성이었다. 지훈이냐? 형이었다. 틀림없는 형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다. 형, 나야. 지훈이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거기 왜 있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 지훈이구나. 다행이다. 난 여기 갇혔어. 빠져나갈 수가 없다. 형의 목소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형이라면 조금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 텐데. 형, 기다려. 내가 로프를 내려줄게. 아니, 내가 내려갈까? 지훈은 당장이라도 구멍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다. 하지만 형의 다음 말이 그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아니, 지훈아,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말은 이해가 갔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와닿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다 겪어본 사람처럼,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형, 일단 상황을 말해줘. 어떻게 거기 갇히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푸른 빛들은 대체 뭐야? 지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형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이성을 되찾은 듯 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분명히 그 좌표를 따라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어. 사방이 막혀있고 오직 이 구멍만이 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저 빛들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형의 대답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특수부대원인 형답지 않게 상황 판단이 흐리고 기억력마저 오락가락하는 듯했다. 그리고 빛이 길을 안내해 준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지훈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목소리가 정말 형의 목소리가 맞을까? 아니면 형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 형이 들려주었던 조난당한 사람들이 환청을 듣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다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형, 우리 어릴 때 뒷산 밤나무 밑에 타임캡슐 묻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제일 아끼던 굿을 넣었었는데. 형은 뭐 넣었었지? 지훈은 시험삼아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형과 자신만이 아는 추억. 만약 저 목소리가 가짜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터였다. 구멍 속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다. 밤나무, 그래. 기억난다. 아주 어릴 때였지. 나는 그때 아버지가 사주신 작은 손목시계를 넣었던 것 같은데. 맞나? 정확했다. 형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은 싸구려 손목시계를 보물처럼 아꼈고 그것을 타임캡슐에 넣으며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었다. 지훈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형이 맞는 것 같았다. 아마도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탓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이리라. 맞아. 형 역시 형이구나. 내가 지금 바로 로프 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훈은 다시 한번 로프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그를 제지했다. 아니, 지훈아. 그냥 로프만 내려서는 안 돼. 여긴 중력이 이상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네가 직접 와야 한다. 네 도움이 필요해. 직접 오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던 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자신더러 직접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형, 아까는 위험하다고. 그리고 로프에 랜턴 매달아 내려보냈을 때 랜턴이 사라졌어. 마치 누가 떼어간 것처럼. 이 구멍, 뭔가 이상해. 그의 말에 형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랜턴, 그래서 네가 온 걸 알았구나. 그건 이 아래에 사는 녀석들의 짓일 거다. 빛을 싫어하거든.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야. 녀석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 녀석들이라니. 마치 애완동물을 말하는 듯한 태연한 말투였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무엇인가? 형은 지금 제정신인 걸까? 지훈은 형이 남긴 메시지에 서펜스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뱀. 어쩌면 그 녀석들이라는 것이 뱀과 관련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푸른 빗줄기들이 꿈틀거리는 모습. 역시 거대한 뱀의 움직임을 연상시켰다. 형, 그 녀석들이라는 게 뭔데? 그리고 형은 왜 그들이 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훈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형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훈아,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네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다. 시간이 없어. 곧 그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 전에 여길 벗어나야 한다. 형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 다급함이 오히려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형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동생을 위험한 곳으로 무작정 끌어들이려 하지 않을 터였다. 지훈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목소리를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구멍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 후퇴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공식 수색팀은 이 구멍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설령 알게 된다 해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형의 의중을 떠보기로 했다. 형, 내가 내려가면 정말로 형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구멍 속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직 푸른 빛들만이 기괴하게 꿈틀거릴 뿐이었다. 지훈이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형을 부르려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지. 아들아, 네 형은 내가 꼭 지켜줄 테니 어서 내려오너라. 그것은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코 들릴 리 없는 목소리. 바로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강지훈의 온몸이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아버지,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어둡고 깊은 구멍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따뜻한, 평소 그를 부르시던 그 음성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형이 경고했던, 그리고 자신이 어렴풋이 예감했던 바로 그 끔찍한 현실이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것은 반가움이나 그리움이 아닌 극도의 공포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 아들아, 나다. 내 아비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한 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악마의 속삭임보다도 더 소름 끼치게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리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과 이것이 결코 현실일 수 없다는 차가운 이성이 그를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제 두 눈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지훈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아들아, 그저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 나는 이곳에서 네 형과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이리 오너라. 우리 가족. 다시 함께 해야지. 가족. 그 단어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이 정체 모를 존재는 지금 그의 가장 약한 부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 뒤로 또 다른 음성이 겹쳐 들려왔다. 지훈아, 어서 와. 아빠 말씀이 맞아. 여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우린 여기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 형. 강태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까의 목소리가 절박함과 불안함 속에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을 감추고 있었다면 지금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무언가에 홀린 듯 몽롱하고 평온했다. 마치 현실을 초월한 낙원에서 보내는 초대장처럼.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이 구멍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먹이 삼아 살아가는, 혹은 그것을 이용해 먹잇감을 유인하는 끔찍한 존재의 소굴임이 틀림없었다. 형이 남긴 메시지에 serpents, 뱀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의 뇌리를 스쳤다. 뱀은 예로부터 교활함과 유혹의 상징이지 않았던가. 닥쳐. 넌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형도 아니라고. 대체 정체가 뭐냐?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찬 다목적, 나이프의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발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의 외침에 구멍 속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들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울리는 듯한 기괴하고 불협화음 가득한 합창이었다. 그 소리들은 때로는 남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여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처럼 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푸르게 빛나던 구멍 속 빗줄기들은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분노한 뱀들이 서로 뒤엉키는 것처럼, 혹은 시면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기억이다. 우리는 갈망이다. 우리는 이곳에 속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그 혼란스러운 합창 속에서 간신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흉내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태고의 존재가 내뱉는 신탁처럼 차갑고 무감정하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내 형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 그의 기억, 그의 감정, 그의 강인한 영혼까지도. 이제 내 차례다. 강지훈, 너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이 존재는 형을 단순한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형의 존재 자체를 좀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술을 자신에게 뻗치려 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대로 감정에 휩쓸려서는 저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했다. 저 존재가 아무리 강력하고 불가해하다 해도 분명 약점이나 돌파구가 있을 터였다. 형은 그에게 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로프, 강력한 탐조등, 나이프, 소형 도끼, 그리고 신호탄 몇 발. 이것들로 저 정체 모를 존재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승산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형이 저 안에 살아있다면, 아니, 형의 일부라도 저 존재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는 반드시 되찾아야 했다. 문득 형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설악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뱀의 형상을 한 산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산신은 인간의 기억을 먹고 산다고 하더군.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강한 영혼을 가진 자를 제물로 원한다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훈은 당시 형의 말을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으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시렌티움, 침묵. 그 단어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저 존재는 왜 침묵을 강조했을까? 소리가 약점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더 쉽게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일까? 지훈은 구멍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목소리들의 합창과 꿈틀거리는 푸른 빛들을 응시했다. 저 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트는 형상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부,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저것이 저 존재의 핵일까? 지훈은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지금 그가 시도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배낭에서 신호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일반적인 조명탄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한 빛과 열을 내뿜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저 존재가 빛을 싫어한다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가 말했었다. 물론 그것조차 함정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설령 빛을 싫어하지 않는다 해도 갑작스러운 강렬한 빛과 열은 저 기괴한 빗줄기들의 패턴을 교란시키거나 저 존재에게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고 구멍의 가장 깊숙한 곳, 푸른 빛들이 가장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지점을 향해 힘껏 던질 준비를 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형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 놈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내 형을 돌려받아야겠다. 지훈은 짧게 외치며 신호탄을 어둠 속으로 던졌다. 붉은 섬광과 함께 신호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구멍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구멍 안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빛의 폭발과 함께 수백 개의 날카로운 비명이 뒤섞인 듯한 끔찍한 포효가 터져 나왔다. 신호탄이 만들어낸 강렬한 붉은 섬광과 열기가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 직후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그의 귀를 찢을 듯한 괴성이 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일한 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수천의 존재가 동시에 내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분노의 참포효, 그리고 고통스러운 절규가 뒤섞여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구멍 안에서 꿈틀거리던 푸른 빗줄기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광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기름 가매물을 부은 듯. 빛들은 사방으로 튀고 폭발하며 서로 뒤엉켰다. 그 과정에서 몇몇 빗줄기들은 구멍 밖으로까지 뻗어나와 주변의 바위와 흙바닥을 마치 채찍처럼 후려쳤다. 지훈이 숨어있는 바위에도 몇 차례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는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휩싸였다. 동시에 구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쳐 나왔다. 한여름의 열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한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였다. 지훈은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신호탄의 열기가 이 정도의 냉기를 만들어낼 리는 없었다. 이것은 저 미지의 존재가 내뿜는 분노와 고통이 실린 방역임이 틀림없었다. 붉은 신호탄의 빛은 잠시 동안 구멍 내부를 희미하게나마 밝혀주었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했다. 구멍의 내벽은 단순한 흙이나 암석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내장처럼 축축하고 꿈틀거리는 듯한 유기적인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벽면 곳곳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검은 그림자들이 마치 부조처럼 박혀 있거나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고통스러운 자세로 굳어 있었지만, 지훈은 그들이 한때 살아있는 인간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형, 강태우도 저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신호탄에 빛이 사그라들자 구멍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광란하는 푸른 빛의 향연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괴성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크고 절박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그 괴성들 사이로 다시 한번 익숙한 목소리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감히 내까짓 것이 우리를 시험하려 드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전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사리와 증오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훈아, 왜 그랬어?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어서 이리 와서 용서를 빌어. 형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저것들은 형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저것은 형과 아버지의 기억을 이용하여 자신을 농락하고 파멸시키려는 악랄한 존재일 뿐이었다. 지훈은 바위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푸른 빗줄기들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그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다. 신호탄의 공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더 큰 함정을 파기 위한 기만일까? 그는 배낭에서 또 다른 신호탄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같은 방법이 계속 통할 리 없었다. 그리고 신호탄은 이제 몇 발 남지 않았다. 좀 더 확실한 약점이나 공격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문득 형이 남긴 메시지에 서펜스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뱀. 그리고 지금 저 푸른 빗줄기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거대한 뱀들의 군무를 연상시켰다. 만약 저 존재가 정말로 뱀과 관련된 무언가라면 뱀의 약점은 무엇일까? 지훈은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뱀을 쫓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떠올렸다. 강한 냄새, 혹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것 중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탐조등에 머물렀다. 신호탄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이 탐조등은 빛을 한 점으로 모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만약 저 푸른 빛들이 일종의 에너지체이고
특정 파장의 빛에 약하다면 그는 탐조등의 스위치를 켜고 빛의 초점을 최대한 가늘고 강하게 조절했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푸른 빗줄기 중 하나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여 빛을 쏘았다. 씩, 마치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탐조등 빛이 닿은 푸른 빗줄기 부분이 검게 타들어가며 오그라드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구멍 속에서는 더욱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효과가 있었다. 저 푸른 빛. 혹은 저것을 조종하는 존재는 강한 집속광에 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지우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즉시 다른 빗줄기들을 향해 탐조등을 휘둘렀다. 빛이 닿는 곳마다 푸른 빗줄기들은 마치 산성용에게 닿은 것처럼 검게 변색되며 힘을 잃어갔다. 구멍 속의 괴성은 이제 분노와 고통,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절규로 변해 있었다. 그만둬라.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압감은 실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다급함과 불안감이 느껴졌다. 지우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탐조등을 이용해 푸른 빗줄기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켜 나갔다. 마치 맹수의 이빨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처럼 빗줄기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지고 그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구멍 속에서 흘러나오던 냉기도 약해졌고 기괴한 목소리들의 합창 역시 힘을 잃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구멍 안의 푸른 빛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요란했던 괴성 역시 희미한 신음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지우는 탐조등을 든 팔이 저려왔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저 어둠 속 깊은 곳에 이 모든 것의 본체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탐조등 빛을 구멍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힘겹게 뛰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깊은 상처를 입은 거대한 뱀이 분노를 삼키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형, 강태우 형, 아직 거기 있어. 지우는 다시 한번 형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방해하는 목소리들은 거의 사라졌다. 만약 형이 의식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대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지훈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절망감으로 차오르려던 순간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여기 너무 어둡고 추워. 그것은 흉내낸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통과 탈진으로 거의 끊어질 듯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형, 강태우의 목소리였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살아있었다. 저 끔찍한 어둠 속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형, 조금만 더 버텨. 내가 꼭 구해줄게. 지훈은 울먹이며 외쳤다. 하지만 어떻게 저 정체 모를 존재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잠시 힘을 잃었을 뿐. 언제 다시 방역해 올지 몰랐다. 그리고 형은 저 깊은 구멍 아래에 있었다. 그를 끌어올릴 방법은 여전히 막막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위험했지만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는
그는 배낭에서 남은 신호탄과 로프, 그리고 소형 도끼를 꺼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형, 강태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저 어둠과 냉기, 그리고 정체 모를 존재가 득실거리는 구멍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한시라도 빨리 형을 끌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형은 물론이고 자신마저 저 심연의 먹잇감이 될 터였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위험했다. 남은 신호탄과 탐조등을 이용해 최대한 저 존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활동을 억제하는 동안 로프를 내려 형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존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력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약해진 형이 로프를 잡고 버틸 수 있을지였다. 지훈은 먼저 로프의 한쪽 끝에 소형 도끼를 묶었다. 형이 로프를 잡기 어렵다면 이 도끼날을 어딘가에 걸거나 박아서라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반대편 끝은 구멍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튼튼해 보이는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만약의 경우 자신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에는 2발의 신호탄과 강력한 탐조등이 들려 있었다. 그는 먼저 신호탄 1발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멍 안으로 던지지 않았다. 대신 신호탄에 불을 붙여 최대한 구멍 입구 가까이에 내려놓았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붉은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며 구멍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지독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상대로였다. 구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끔찍한 괴성이 터져나왔다. 강렬한 빛과 열기, 그리고 자극적인 냄새는 저 존재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듯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푸른 빗줄기들이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잠시 격렬하게 꿈틀거리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지금이다. 지훈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로프를 구멍 아래로 던져 넣으며 형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형, 강태우 로프. 내려간다. 꽉 잡아. 아니면 도끼라도 어딘가에 걸어. 로프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지훈은 탐조등을 구멍 안으로 비추며 형의 모습을 찾았다. 다행히 신호탄의 교란 작전이 효과가 있었는지 푸른 빛들의 방해는 거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형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로프 끝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형이 로프를 잡은 것이다. 좋았어, 형.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끌어올릴게. 지훈은 온 힘을 다해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단순히 형의 몸무게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마치 저 아래에서 무언가가 형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엄청난 저항감이 느껴졌다. 지훈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그때였다. 구멍 입구에 놓아두었던 신호탄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잠잠했던 구멍 속에서 다시 스멀스멀 푸른 빛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이전보다 더욱 분노하고 포악해진 듯 굵고 날카로운 촉수처럼 변해 로프와 형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왔다. 젠장,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 손으로 로프를 간신히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탐조등을 들어 푸른 촉수들을 향해 빛을 쏘았다. 빛이 닿은 촉수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움츠러 들었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았다. 마치 끝없이 재생되는 히드라의 머리처럼 하나를 물리치면 다른 두세 개의 촉수가 새로운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훈아, 안 돼, 너무 강해. 형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려왔다. 로프를 통해 전해져 오는 형의 무게가 점점 더 버거워졌다. 형이 힘이 빠져 로프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신호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그는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아 불을 붙인 후 푸른 촉수들이 가장 격렬하게 움직이는 구멍의 한쪽 벽면을 향해 힘껏 던졌다. 다시 한번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섬광이 구멍 안을 뒤덮었고 촉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바로 지금이야, 형.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다. 그는 거의 무아지경 상태로 로프를 끌어당겼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로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끌려 올라왔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형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형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거의 해골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희미하게나마 삶의 의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로프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 들린 소형 도끼는 구멍벽의 어딘가에 박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우는 신음처럼 중얼거리며 로프를 당겼다. 형의 몸이 드디어 구멍의 가장자리에 걸렸다. 이제 한 번만 더 힘을 주면 형을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구멍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땅이 울리고 주변의 바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구멍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신처럼 혹은 분노한 화산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그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포효와 함께 구멍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많은 뱀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끝없이 꿈틀거리는 검은 연기,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형의 하반신을 휘감아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안 돼. 지훈은 절규했다. 그는 로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검은 그림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형의 몸이 다시 구멍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훈아, 날 놔. 너라도 살아야. 형의 마지막 말처럼 들리는 절박한 외침이 지훈의 귀에 박혔다. 하지만 지훈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다목적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형을 휘감고 있는 검은 그림자의 일부, 마치 촉수처럼 뻗어나온 부분을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날은 그림자의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훈의 눈에 형의 손에 들린 소형 도끼가 들어왔다. 도끼날은 아직 구멍벽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만약 저 도끼를 지렛대 삼아 지훈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로프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순간적으로 풀었다가 온 체중을 실어 다시 한번 맹렬하게 끌어당겼다. 동시에 형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형 도끼를 발판 삼아 뛰어올라 마치 그의 목소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형의 몸이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끼를 박은 벽면을 박차고 뛰어오른 것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주춤했고 그 짧은 순간 지훈은 형의 상반신을 붙잡아 구멍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더욱더 포악한 기세로 그들을 덮쳐왔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마치 분노한 고대신처럼 그들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듯했다. 지훈은 거의 의식을 잃은 형. 강태우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머리 위로 바위 조각들이 비 오듯 쏟아졌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다. 검은 그림자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촉수들이 그들을 붙잡아 다시 심연 속으로 끌고 가려는 듯 사방에서 꿈틀거렸다. 이 괴물 자식아. 지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한 손에는 아직 탐조등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소형 도끼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탐조등 빛을 검은 그림자의 가장 중심부, 가장 짙고 응축된 어둠을 향해 집중적으로 쏘았다. 동시에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검은 촉수들을 향해 미친 듯이 도끼를 휘둘렀다. 도끼날이 촉수에 닿을 때마다 마치 질긴 가죽을 베는 듯한 불쾌한 감촉과 함께 검은 액체가 터져나왔지만 촉수들은 잠시 움츠러들 뿐 곧바로 재생되어 다시 공격해왔다. 지훈아. 그때 거의 숨소리처럼 희미하게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급히 고개를 돌리자 형은 간신히 눈을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지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달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저것에 핵, 중심, 빛이 모이는 곳. 형은 극도의 쇠약함 속에서도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과 관찰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저 거대한 검은 그림자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을 터였다. 형의 말대로라면 저 꿈틀거리는 어둠의 중심부, 어쩌면 푸른 빛들이 가장 응축되어 있었던 바로 그곳이 핵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다시 한번 탐조등 빛을 그림자의 중심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너무나 거대하고 두터워서 탐조등 빛만으로는 그 중심부까지 꿰뚫을 수 없었다. 촉수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고 지훈의 체력도 빠르게 소진되어 갔다. 이대로라면 형과 함께 저 어둠 속에 완전히 삼켜지고 말 터였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으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형이 남긴 메시지. N318 XMSX 이 데일리모첼 에카 SMSX The Serpents 시렌티움 좌표와 두 개의 단어 Serpents 뱀 그리고 시렌티움 침묵. 뱀은 빛과 소리에 민감하다. 그리고 저 존재는 분명 빛의 약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침묵은 침묵이 저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혹시
저 존재는 소리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교란시키고 침묵 속에서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절대적인 침묵이 저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저 존재는 끊임없이 괴성을 지르며 공격해오고 있었다. 만약 저 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지훈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다. 그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신호탄이 있었다. 그는 도끼를 바닥에 던지고 신호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 잠깐만 귀를 막고 있어. 아주 시끄러울 거야. 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고 그것을 자신의 입 바로 앞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형을 구하겠다는 절박한 의지,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 그리고 이 미지의 공포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저항이 담긴 순수한 영혼의 포효였다. 그의 포효와 함께 입에 물고 있던 신호탄이 격발되었다. 꽉! 구멍 안은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섬광으로 뒤덮였다. 지훈 자신도 폭발적인 소리와 빛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다. 고막이 터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져 있었다. 귀가 먹먹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까와 같은 끔찍한 괴성이나 촉수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구멍 속을 가득 채웠던 검은 그림자와 푸른 빛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직 신호탄의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화약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먼지와 피로 뒤범벅이 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 강태우가 있었다. 형 괜찮아. 지훈은 형을 부축해 일으켰다.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와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끝난 건가? 형의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지훈은 형을 부축하여 비틀거리며 구멍 밖으로 빠져나왔다. 구멍 주변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어떤 위협적인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악몽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까? 그들은 험준한 산길을 거의 기다시피 내려왔다. 해가 뜨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로 인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며칠이 걸렸는지, 어떻게 관리사무소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지, 지훈의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몇 주 후, 병원의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지훈과 태우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태우는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온몸의 타박상으로 한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지훈 역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험준한 미개척지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누구도
그들이 겪었던 초현실적인 공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들 역시 입을 다물었다.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줄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메시지, 서펜스와 세렌티움. 결국 뭐였을까? 형 생각은 어때?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태우는 한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뱀은 아마도 그 존재 자체를 의미했겠지. 혹은 그곳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어떤 힘, 그리고 침묵은 어쩌면 그들이 활동하는 조건, 혹은 그들의 본질이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그 거대한 소음이 그들의 균형을 깨뜨린 것이 아닐까 싶다. 태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지훈의 물음에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잠시 물러났을 뿐일 거다. 그런 존재가 그렇게 쉽게 소멸될 리 없어. 아마도 언젠가 다시 힘을 되찾고 나타날지도 모르지. 혹은 이미 다른 어딘가에서 또 다른 구멍을 만들고 있을지도. 그들의 대화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악산은 여전히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산은 이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미지의 공포를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퇴원 후 지훈은 한동안 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설악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곳은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였고 어쩌면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곳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형제는 그날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그 경험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다. 끔찍한 비밀을 공유한 동지이자 언제 다시 엄습할지 모르는 어둠에 함께 맞서야 할 운명 공동체였다. 어느 맑은 날 지훈은 다시 설악산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설악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품고 있는 태고의 거대한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악몽은 끝났지만 그들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